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유정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은둔의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너무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 나라를 떠나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자랐어요. 겉으로 보면 제가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북한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돈이 많았거든요. 아버지는 군대에서 높은 직책에 계셨고 우리는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항상 먹을 것이 충분했는데 이건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제 삶은 정말로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건 마치 화려한 감옥에서 사는 것과 같았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5살 때부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완벽하고 절대 틀릴 수 없다고 배웠어요. 우리는 질문 없이 모든 규칙을 따라야 했죠. 제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분이셨어요. 그는 정부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으셨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가끔 아버지나 지도자들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수학과 과학을 잘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북한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곳은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과거 지도자 중 한 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저는 매우 열심히 공부해서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정부는 저에게 미사일을 다루는 중요한 일자리를 줬어요. 처음에는 이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미사일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정부에 반대되는 말을 하면 큰 공경에 처할 수 있거든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사라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기도 해요. 저는 다른 것들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매우 가난하고 배고프다는 걸 봤어요. 정부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제하는 것도 봤어요. 심지어 TV에서 무엇을 보고 라디오에서 무엇을 듣는지까지요. 우리는 외부 세계에 대해 배우거나 외국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실험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몇몇 경비원들이 제 동료 중 한 명을 끌고 가는 걸 봤어요. 그는 제가 친구가 되었던 젊은 남자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핸드폰으로 나만의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걸렸다고 해요. 이건 규칙을 어긴 거였죠. 다음 날, 저는 제 친구가 이 규칙을 어겨서 죽었다는 걸 들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고 매우 슬펐어요. TV 프로그램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죽는다는 게 너무 불공평해 보였어요. 이 일로 인해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 배웠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후, 저는 몰래 나만의 라디오 방송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건 북한에서 허용되지 않는 거였지만 저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제가 들은 내용은 우리 정부가 항상 말해왔던 것과는 매우 달랐어요. 남한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곳처럼 들렸어요. 처음에는 이걸 믿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나만이 끔찍한 곳이라고 들어왔거든요. 저는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나라와 제 일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느낌에 대해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해야 했죠. 결정적인 계기는 몇몇 중요한 정보관리들이 우리 시설을 점검하러 왔을 때였어요.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 것인지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 미사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잃게 될 생명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더 이상 북한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항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북한을 떠나는 건 매우 위험해요. 탈출하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어요. 만약 제가 머물면 안전하지만 불행할 거예요. 만약 떠나려고 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자유를 찾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해야 했던 가장 무서운 결정이었어요. 모든 것을 바꾼 그 밤은 춥고 어두웠어요. 제가 가장 따뜻한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도 연구소로 걸어가면서 떨고 있었던 게 기억나요. 평양의 거리는 조용했고 몇 명만이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높은 건물들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그림자처럼 보였어요.
저는 최근에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제 일은 정부를 위해 미사일을 만드는 것을 돕는 거였죠. 처음에는 제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게 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연구소는 창문이 없는 크고 회색인 건물이었어요. 안은 항상 밝고 깨끗했죠. 그날 밤, 저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컴퓨터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제가 연필로 종이에 쓰는 소리만 들렸어요. 갑자기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고함 소리와 무거운 부츠 소리였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어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어두운 제복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보안군이었죠. 모든 사람이 규칙을 따르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이요. 그들 뒤에는 제 친구인 재준이 있었어요. 그는 젊은 기술자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겁에 질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재준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재준은 눈을 크게 뜨고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를 돕고 싶었지만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제가 그들을 막으려고 하면 저도 공경에 빠질 거란 걸 알았거든요. 그들이 재준을 끌고 나갈 때 한 남자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반역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문이 쾅 하고 닫히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이 달랐어요. 무겁고 무서운 느낌이었죠. 그 후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계속 재준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그가 얼마나 겁에 질려 보였는지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알게 됐어요. 재준이 휴대폰에서 남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의 어떤 것을 보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것은 우리 지도자들을 배신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재준이 그의 죄로 인해 처형됐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속이 메스꺼웠어요. 어떻게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어서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요? 제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저는 일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항상 의문 없이 따랐던 규칙들이 이제는 잔인하고 불공평해 보였어요. 제가 신뢰했던 지도자들이 이제는 무섭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비밀리에 나만의 라디오 방송을 듣기 시작했어요. 제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작은 라디오가 있었어요. 밤늦게 모두가 잠들었을 때 저는 아주 조용히 그것을 켜고 들었어요. 제가 들은 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나만은 제가 배웠던 것과는 달랐어요. 라디오는 자유에 대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다른 나라로 여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이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매우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남한이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들었어요. 그들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 통제되고 자유가 없다고 들었죠. 하지만 라디오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배웠던 것을 더 의심하게 됐어요. 어느 날 중요한 관리들이 우리 연구소를 시찰하러 왔어요. 그들은 비싼 정장을 입고 가슴에 빛나는 메달을 달고 있었어요.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우리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서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최신 미사일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마치 게임에서 이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무기들은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관리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그저 힘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 수 없었어요.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북한을 떠나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매우 위험할 거예요. 만약 잡히면 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제 가족, 친구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시도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항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무서웠지만 희망의 불빛도 느껴졌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저는 다른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북한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정부가 나쁜 짓 하는 걸 더 이상 도울 수 없었거든요.
도망가기로 결심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가족과 친구들,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유롭고 싶었고,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 죄책감도 느꼈어요. 이런 감정들이 저를 용감하게 만들어 시도해 볼 수 있게 했죠. 탈출을 아주 조심스럽게 계획했어요. 실수 하나만 해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중국으로 탈출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들을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중국에만 가면 남한으로 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희망했죠. 여정은 정말 위험할 거고 잡힐 뻔한 순간도 많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떠나는 날 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작은 가방에 약간의 음식과 물, 따뜻한 옷을 챙겼어요. 가족 사진도 가져갔죠. 이제 가족에 대해 남은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집에서 몰래 빠져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정의 첫 부분은 도시를 통과하는 거였어요.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했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고 그림자만 봐도 저를 체포하러 오는 군인 같았어요. 어두운 골목길로 다니고 큰 길은 피했죠. 도시를 벗어나고 나서는 국경에 도달하기 위해 시골을 몇 마일이나 가로질러야 했어요. 밤새 걸었고 불빛이나 소리가 들리면 숨었어요. 발은 아프고 너무 피곤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용기를 잃고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더 위험해졌어요. 군인들과 경비견들이 더 많아졌죠. 저 같은 탈북자들을 찾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들판을 기어가고 도랑에 숨어야 했어요. 어느 날 밤, 숨을 작은 동굴을 찾았어요. 춥고 축축했지만 군인들에게서 숨을 수 있었죠. 근처에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가족 사진을 꼭 잡고 조용히 울었죠. 가족이 너무 그리웠지만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 움직였어요. 항상 중국을 향해 가면서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매 순간 잡힐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어떻게든 계속 갔어요. 자유에 대한 생각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마침내 영원할 것 같던 시간이 지나고 국경에 도착했어요. 강 건너편에 중국이 보였죠. 그 강만 건너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어요. 국경은 삼엄하게 경비가 서 있었고 건너려다 잡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숨을 참고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죠. 물살이 새서 익사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헤엄쳤어요.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유로운 삶을 생각하면서요. 마침내 중국 쪽 물가로 기어 올라왔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해냈어요. 북한을 벗어났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하지만 여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직 남한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래도 잠시 숨을 고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을 허락했어요. 북한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정부가 나쁜 짓 하는 걸 더 이상 도울 수 없었거든요. 도망가기로 결심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가족과 친구들,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유롭고 싶었고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 죄책감도 느꼈어요. 이런 감정들이 저를 용감하게 만들어 시도해 볼 수 있게 했죠. 탈출을 아주 조심스럽게 계획했어요. 실수 하나만 해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중국으로 탈출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들을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중국에만 가면 남한으로 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희망했죠. 여정은 정말 위험할 거고 잡힐 뻔한 순간도 많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떠나는 날 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작은 가방에 약간의 음식과 물, 따뜻한 옷을 챙겼어요. 가족 사진도 가져갔죠. 이제 가족에 대해 남은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집에서 몰래 빠져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정의 첫 부분은 도시를 통과하는 거였어요.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했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고 그림자만 봐도 저를 체포하러 오는 군인 같았어요. 어두운 골목길로 다니고 큰 길은 피했죠. 도시를 벗어나고 나서는 국경에 도달하기 위해 시골을 몇 마일이나 가로질러야 했어요. 밤새 걸었고 불빛이나 소리가 들리면 숨었어요. 발은 아프고 너무 피곤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용기를 잃고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더 위험해졌어요. 군인들과 경비견들이 더 많아졌죠. 저 같은 탈북자들을 찾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들판을 기어가고 도랑에 숨어야 했어요. 어느 날 밤, 숨을 작은 동굴을 찾았어요. 춥고 축축했지만 군인들에게서 숨을 수 있었죠. 근처에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가족 사진을 꼭 잡고 조용히 울었죠.
가족이 너무 그리웠지만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 움직였어요. 항상 중국을 향해 가면서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매 순간 잡힐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어떻게든 계속 갔어요. 자유에 대한 생각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마침내 영원할 것 같던 시간이 지나고 국경에 도착했어요. 강 건너편에 중국이 보였죠. 그 강만 건너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어요. 국경은 삼엄하게 경비가 서 있었고 건너려다 잡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숨을 참고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죠. 물살이 새서 익사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헤엄쳤어요.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유로운 삶을 생각하면서요. 마침내 중국 쪽 물가로 기어 올라왔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해냈어요. 북한을 벗어났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하지만 여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직 남한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래도 잠시 숨을 고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을 허락했어요. 며칠 동안 숨어 다니고 도망치다가 저는 마침내 중국 국경을 넘었어요.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적어도 지금은 안전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너무 기쁘면서도 동시에 무서웠죠. 하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중국은 저처럼 북한에서 도망쳐 온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중국 경찰이 저를 발견하면 그들은 저를 돌려보낼 거예요. 그러면 아주 큰일 나겠죠. 계속 움직이면서 매우 조심해야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걸었어요. 도로와 사람들을 피해 다녔죠. 발이 아프고 배가 너무 고팠어요. 제 배낭에는 약간의 음식과 물만 남아 있었어요. 피곤하고 더러워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도움을 찾아야 했거든요. 이틀 동안 걸은 후에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 근처에 가는 게 무서웠지만 너무 배고프고 목이 말랐어요. 모험을 해보기로 했죠.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을로 몰래 들어갔어요. 불이 켜진 작은 집을 봤어요. 매우 긴장됐지만 문을 두드렸어요. 중국인 할머니가 문을 열었죠.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바로 아신 것 같았어요. 경찰에 신고하실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오히려 할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셨어요. 믿을 수 없었죠. 할머니는 저에게 음식과 물을 주시고 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중국어를 잘 못해서요. 그래도 할머니는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정말 친절하셨어요. 며칠 동안 집에 머물게 해주셨죠. 새 옷도 주시고 기분을 좋게 해주셨어요. 저를 돕는 것이 그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친절하신 게 놀라웠어요. 거기 있는 동안 그분들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정보를 믿어도 될지 몰랐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노부부가 이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게 도와주셨죠. 한 남자분이 저를 만나러 마을에 오셨어요. 그분은 제가 동남아시아로 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남한 대사관에 갈 수 있대요. 그분을 믿기가 무서웠지만 시도해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밤에 마을을 떠났어요. 노부부가 저를 안아주시며 작별 인사를 하셨는데 울 것 같았어요. 그분들은 낯선 저에게 너무나 친절하셨거든요. 절대 그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동남아시아로 가는 여정은 길고 무서웠어요. 차로, 배로, 때로는 걸어서 이동했죠. 매우 조심하고 조용히 해야 했어요. 때로는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숨어 있어야 했어요. 우리와 함께 자유를 찾아 도망치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많이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두려움과 희망을 이해했어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 끝에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큰 도시에 도착했어요.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남한 대사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렜죠. 대사관에 도착해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매우 친절하셨어요. 제 말을 들어주시고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도 하셨어요.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한대요. 몇 주 동안 대사관에서 제공한 안전한 곳에 머물렀어요. 뭔가 잘못돼서 북한으로 보내질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죠. 매일 남한에서의 삶이 어떨지 상상했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났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이 안전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죠. 하지만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에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어요.
대사관에서 제가 남한으로 갈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너무 기뻐서 울었죠. 남한으로 떠나는 날 설레면서도 무서웠어요.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지만 동시에 자유와 새로운 삶을 향해 가는 거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보며 옛삶에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무슨 일이 와도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맞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처음 서울공항에 내렸을 때 마치 다른 행성에 착륙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공항이 정말 크고 반짝거렸는데 한 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밝은 조명과 알록달록한 표지판이 사방에 있었어요.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걸 알았죠. 정부에서 나온 친절한 여성분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분은 한국어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이름이 김씨라고 하시면서 제가 새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 작은 짐 가방을 꼭 붙잡은 채 그분을 따라갔죠. 우리는 차를 타고 도시를 지나갔어요.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보이는 광경에 놀라워했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넓었어요. 온갖 색깔의 자동차들이 쌩쌩 지나갔고 높은 건물들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는데 창문들이 햇빛에 반짝거렸어요. 사람들은 인도를 자유롭게 걸으며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누구도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김 씨는 저를 작은 아파트로 데려가셨어요. 그분은 이곳이 제 새 집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크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제 전용 화장실이 있었고 원할 때마다 뜨거운 물을 쓸 수 있었어요. 부드러운 침대와 TV, 심지어 작은 주방도 있었죠. 이 모든 게 저를 위한 거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본 모든 것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온갖 종류의 음식과 옷을 파는 가게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잘 먹어 보였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었죠. 밤이 되면 도시는 밝은 간판과 가로등으로 환하게 밝아졌어요. 제가 평양에서 익숙했던 어둡고 조용한 밤과는 전혀 달랐죠. 정부에서 음식과 옷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슈퍼마켓의 선택지들에 압도당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었거든요. 초콜릿이나 치즈처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들을 샀어요. 매 끼니가 잔치 같았죠. 남한 생활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저 같은 탈북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걸 도와줬어요. 이 새로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놀라워하는 게 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위로가 됐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정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줬거든요. 이제는 제가 모든 걸 선택해야 했어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무서웠지만 동시에 신나기도 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법도 배워야 했어요.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나 있었거든요. 김 씨가 컴퓨터 사용법과 핸드폰 앱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매일 연습했죠. 가끔은 슬프고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죠. 그들이 안전한지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런 날에는 제가 가져온 부모님의 작은 사진을 보곤 했어요. 그 사진은 제가 왜 이 힘든 여정을 시작했는지 상기시켜줬죠. 주가 지나면서 점점 더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웃들과 반 친구들과 친해졌고 그들은 제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항상 친절했어요.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간단한 일들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이런 것들은 제 옛삶에서는 드문 사치였죠. 제가 도착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된 거예요. 낯선 사람들에게 미소 짓거나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어를 배우고 일자리를 찾고 이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그 분비는 서울 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제가 진정한 제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마침내 나만이 내 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제 그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살아가기 시작하고 있어.